오늘 50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불보사찰 통도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법보사찰 해인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해인사라고 하는 절은 가야산의 중턱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찰 가운데 하나인데,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해인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 이름이 대부분 저희들이 불교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찰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베란간 바다의 자가 나오고 세길 인자가 나오니까 그 가야산 해인사에서 바다가 멀고도 먼데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해인사라고 부르는 사찰의 이름은 해인삼매라고 하는 말의 준말입니다. 해인삼매, 이 표현은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화엄경에 나옵니다. 화엄경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일심사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심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간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일심을 어디에다 비유했느냐 하면 깊은 바다 속에 있는 보물에다가 비유를 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즉 어떠냐면, 바다 속에는 우리가 겉에서 뭇에서 보기에는 바다 밑에 있는 귀중한 보물들을 우리가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우선 뭐가 있느냐? 진주가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호박이 있어요. 또 산호도 있습니다. 그 안에 아주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귀중한 보물들을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선은 바다가 물결이 잦아서 물결이 없은 아주 고요한 상태가 돼야 우리가 바닷속 깊은 곳까지 훤하게 들여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다이빙을 해서 밑으로 들어가든지 해서 우리가 스스로 그 보물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일기 시작하면 바닷물이 혼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그 깊은 곳에 있는 보물을 건질 수가 없죠. 사람의 마음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번뇌의 바람에 흔들리게 되면은 마음이 간직하고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귀중한 보배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려요. 사라져 버렸다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것은 번뇌망상과 탐진치 삼독에 물든 마음들을 하나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다. 고쳐나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바다에서 그 험한 풍랑, 이거 번뇌죠. 번뇌의 풍랑이 잦아진 경지를 얻는 것이다. 번뇌의 풍파가 잦아든 것을 해인삼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인삼매에 삼매자를 생략하고 그냥 해인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 절의 이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기록이, 해인사 창건 기록이 조금 혼돈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해인사는 사실은요, 의상법사의 화엄 10찰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 해인사가. 그런데 이 해인사 측의 기록에 의하면은 해인사를 창건한 것은 신라의 마렵이었던 애장왕 때 수능, 이정이라고 부르는 두 분 스님께서 이 절을 창건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의상법사의 화엄 10찰의 기사하고 서로 이렇게 모순이 되는 것이 있는데, 결국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의상 스님께서 가야산에다가 해인사를 창건하셨는데,
이 해인사가 상당히 쇠락하고 낙루하고 아주 상당히 절이 피폐해졌을 때 애장왕 때의 순흥 이정스님이 다시 크게 중수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마 합당한 논리적인 귀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해인사가 세워진 것이 이제 신라의 의상법사가 이제 중국에서 귀국한 그 다음의 일이고, 이곳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가장 소중한 것은 팔만대장경입니다. 해인사에 모셔져 있는 팔만대장경, 이것은 저희들이 물론 팔만대장경을 모시고 있는 판전이라고 하는 전각 자체가 국보일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가 지정한 그런 세계 문화유산의 하나로 꼽히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이 목판본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해인사의 이 목판본은 사실은 제조대장경이죠. 초조대장경은 고려 현종 때에 만들어졌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몽고의 병난 때문에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몽고의 침략으로 수도 개성이 유린되고 전 국토가 몽고의 침탈하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왕실이 강화로 파천하지 않습니까? 그 강화의 도읍을 정했을 그 당시에 무려 16년의 세월 동안에 군신, 백성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힘을 모아서 만들고 이룩한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해인사의 고려대장경이거든요. 이것을 판각한 장소는 선원사라고 부르는 절입니다. 강화읍의 바로 그 해안가에 있었던 절인데, 이제 이 선원사가 터만 남아있던 것을 약 한 30여 년 전에 다시 이걸 복원을 해서, 지금은 우리가 강화 들어가는 입구에 이 선원사라고 하는 팻말도 볼 수 있고, 그곳에 이제 아름다운 여러 가지 조형물들도 볼 수 있는데, 이 선원사에서 이제 이 대장경의 목판본을 판각했는데, 우선 당시가 고려가 몽고의 압제 속에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 목판의 자질, 나무 이제 목재를 구하기가 우선 쉽지가 않습니다. 육지에 몽고군이 상륙해 있는 판에 어디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것은 해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섬나라에 삼재되어 있는 그런 나무들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제도 그리고 완도 이 일대에 있었던 자작나무를 고려 고종이 직접 이제 해로로 운수를 해서 그 나무들을 목재로 삼았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 나무를 구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실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또 다른 것은 섬에서 자생하는 그런 나무들이기 때문에 해풍에 아주 강하죠. 질기죠. 나무의 질 자체가 육지에 있는 것보다 훨씬 단단하고 오래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마 감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원사에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대로 목판을 가다듬고 편편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은 크기로 다듬어서 이것을 바닷속에 넣어서 절이고, 그 다음에는 다시 그 위에 오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늘에다가 말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한자 한자씩 파헤치기 시작해서 오늘날 보는 그런
아름다운 팔만대장경을 완성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조선 초기에 들어서서 원래는 강화의 선원사터에 보존이 돼 있었죠. 이 그 목판 고려대장경이. 그런데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결단을 내려서 지금 이것이 이제 그 강화에 있다가는 아무리 목판보원이 굉장히 강인한 그런 그 자질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해풍이 드센 곳에 있다가는 영구히 보존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성지를 뽑아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풍수계나 한다는 분들, 뭐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아는 분들이 다 나서서 여러 군데를 이제 생각을 해냈는데, 그 많은 지역 가운데 태조 이성계가 낙점한 최후의 지점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안치해서 이제 태조 이성계가 직접 관군 수백 명을 동원해 가지고 그 많은 대장경판을 육지로 이운하고, 육지에서도 또 삼엄한 경계를 거쳐서 이것이 해인사까지 모셔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해인사에 모셔져 있는 고려 대장경은 우선은 아주 뛰어난 것이 학술적인 가치예요. 뭐 오래되었다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일런지 모르는데, 학술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부터 이 목판대장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려대장경과 같은 그런 짜임새 있는 편집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전은 없어요. 중국에 있었던 송판대장경, 물론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만은, 또 그 이외에 그것을 이었던 속장경,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중국에도 목판대장경이 있습니다만은, 고려대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첫 그 페이지를 열면서부터 반야부부터 시작해서 반야부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이제 경론들을 전부 총망라하고, 그 다음에는 육아유식부에 관련되는 문헌, 그 다음에는 법화열반부, 그 다음에는 화엄, 이런 식으로 아주 중요한 조목조목마다 이렇게 편집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많은 후학들이 불교 공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불교의 근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의 최고의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이 편집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고려대장경을 만든 분들이 참조했던 도서가 뭐냐 하면은, 대각국사 의천이 초조대장경을 만들었을 때의 목록집입니다. 그 목록집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신편 제종교장 목록, 이런데 이제 단순한 목록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지 말고, 굉장히 대각국사 의천이 힘들여서 만들었던 목록집이면서도 목록집 이상의 이제 학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저술인데, 이것에 의거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이 팔만대장경에는 오자와 탈자가 없어요. 이게 참 정말 신기한 일 가운데 하나인데, 사람이 만든, 이것도 일종의 책 아닙니까? 고려대장경이니까. 이 책에는 어떤 형태로건 간에 오자도 있게 마련이고 탈자 이렇게 빠져있는 글자도 있게 마련인데, 전체적인 판을 하나하나 다른 대장경 인쇄본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대조를 해보면은 모든 것들의 모본이 된 것이 바로 고려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과학적이고 중요한 그런 자료집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이 고려대장경의 글씨입니다. 이 글씨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떤 의미로 보면은 하나하나를 파들어가는 것은 그 먼저는 한장지 위에다가 정성스럽게 쓴 글이 있었을 때 그 옛날에 무슨 복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 사람이 다 썼다고 볼 수 없어요. 여러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저렇게 인쇄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조선의 최고 명필이라고 하는 한석봉이라는 사람 기억나죠? 한석봉이 고려대장경의 이 목판을 친견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고려대장경의 글씨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 신필이라고 그 어른이 불렀어요. 이거는 천상에 있는 신들이 쓴 글이 아니고는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글을 쓰고 이 판을 하나하나 각인한 사람들이 절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통해서 무주상보시라는 거 배우지 않습니까? 무주상보시라는 게 뭡니까? 자신의 어떤 아상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아상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요즘 같으면은 저희들이 그 근처에 가면은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고 증명될 만한 거를 뭔가 남기기 위해서 난리를 쳤을 텐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필생의 사업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도 자신은 감추어 버리는 이런 진정한 불자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대장경, 특히 고려대장경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세계의 여러 나라가 가지고 있는 대장경 중에서 모본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 가장 교과서적인 것이 바로 고려대장경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담입니다만은 세계의 불교 국가들은 모두 자기들의 언어로서 대장경을 조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얀마라든지 또는 스리랑카라든지 이런 나라들 전부 자신들만의 언어로서 대장경을 다 가지고 있고 중국, 한국 다 이렇게 대장경을 가지고 있는데 불교 국가이면서 대장경을 갖지 못한 나라가 일본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거든요. 자신들이 가장 중요한 불교 국가라고 하면서 대장경을 하나도 이제 갖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일본 불자들 뿐만 아니라 지식인들한테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대장경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던 모양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도쿠가와 막부가 들어선 이래로 많은 막부 정권에서 대장경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때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든지 해서 이 대장경판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벼랑간절에 불이 나가지고 만들어 놓았던 것이 다 소실이 된다든지 어떤 박덕한 사람들, 도적들의 무리가 들어와서 그 대장경판을 훔쳐서 달아났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로 도저히 대장경판을 완성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자기들도 대장경을 가지고 싶어서 현대식의 활자판의 대장경,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뭐 활자판이니까. 그래서 활자판으로 대정신수 대장경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신들이 조금 후에 이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 일은 뭐냐 하면 띄어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두점을 해. 문장이 하나 끝났을 때 구두점을 이렇게 점을 하나 찍은 거 뭐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전체적인 활자본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활자본이다 보니까 오자가 굉장히 많고요. 이것들을 이제 원본으로서 이용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고려대장경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대장경은 우리가 이 세계 만방에 자랑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답고 고귀한 문화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인사에 모셔져 있는 고려대장경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세계의 여러 나라의 지식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이 불교국가였고 그 전통적인 불교국가 가운데에서도 이런 실증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한 자부심으로 가져도 될 만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장경, 고려대장경은 벌써 한 30년, 한 40년쯤 됐나요? 동국대학에서 그 목판을 갖다가 한장본으로 찍어서 만들면은 그건 뭐 부피가 산처럼 쌓여서 도저히 보통 사람들이 읽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한 판 한 판을 다 사진으로 찍어서 영인본이죠. 그 사진본을 가지고 하나의 고려대장경이라고 부르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전체가 만들어 보니까 48권입니다. 48권인데 마지막 48권째는 해제색인본이니까 이거는 앞에서 1권에서부터 47권까지의 고려대장경을 해설하고 분석하고 설명하고 주석서는 뭐가 있고 하는 것들을 쭉 쓴 거니까 이거는 색인본이니까 물론 꼭 필요한 책이긴 하지만 고려대장경은 아니잖아요. 이 48권. 그러니까 1권부터 47권까지가 이제 해인사의 영인본 고려대장경본으로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내서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이 해인사의 영인본 고려대장경을 많이 이제 장서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도서관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여담입니다만은 일본 쪽에 오히려 더 많이 대장경판이 가 있다고, 그 대장경, 고려대장경 영인본이 들어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적인 자부심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해인사의 판각에 있는 대장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인사가 간직하고 있는 건물들과 또는 여러 가지의 중요한 보물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선 이 해인사의 여러 가지의 중요한 이제 미술품 내지는 문화재 가운데에는 해인사의 비로전 바로 앞에 있는 정중탑을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이 정중탑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탑으로는 아주 특이한 형태예요. 탑신의 지붕돌이 백제탑처럼 아주 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키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아름다운 신라탑이 하나 있는데, 이 신라탑을 해방 이후에 우리가 해체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자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곳에서
우리나라 승군의 역사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뭐 대개 그 복장품이라고 해서 이제 탑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우선은 이것을 이제 그 모연문이 앞에 있고 이 부처님을 모셨다 그럼 부처님을 모시게 된 그런 원인, 그 다음에는 시주들이 나오고 시주한 분들 얼마 냈다라고 하는 걸 다 써요. 이게 통상적인 건데 이 정중탑 안에서 우리 신라에 있었던 승군의 흔적이 나오는데 신라 마렵에 이미 승군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됐잖아요. 이 정중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어떤 이 미술품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해인사의 본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적광전입니다. 이 대적광전은 기록에 의하면 원래는 2층이었던 것 같아요. 2층으로 있었던 것이 지금은 단층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의 다른 것들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이 보존되고 있는데, 그것 가운데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은 희랑조사라고 하는 분의 목조상이 해인사의 중요한 소장품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보물 989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희랑조사라고 하는 분은 화엄학의 2대 학장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화엄학의 초대 학장은 아무래도 의상대사일 거고요. 의상대사의 뒤를 이었던 화엄학성 가운데에서 이 해인사에 계시던 희랑조사가 그만큼 명성을 떨쳤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조각상을 나무로 만든 것을 이제 이 해인사가 보유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는 세조 영정도 있습니다. 조선 세조가 여러 가지 그 불교를 중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펼쳤습니다만 이분이 해인사에도 자주 왔던 것 같은데, 바로 이제 그곳에서 세조 영정을 모셔 놓았고, 또 이곳에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상량문 가운데 추사가 직접 쓴 상량문도 해인사 안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이 해인사는 사실은 이 희랑조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희랑조사라고 하는 분은 이 신라의 최대의 문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최치원과도 굉장히 절친한 그 교우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이 최치원이라고 하는 분은 잘 아시는 대로 진성여왕 때 활약했던 분이고, 중국 유학을 해서 중국 유학 도중에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주지사에 해당하는 직함으로 관직으로 올랐는데, 그 당시 중국에 황건적의 난이 너무 인민들을 많이 괴롭히던 때였는데, 이 최치원이라고 하는 분이 경문,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제 그 꾸짖고 이분들이 본래의 제자리, 양면의 자리로 되돌아가 줍시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는 그런 글을 써서 황건적을 조복시킨 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치원이 귀국을 했지만은 당시의 신라 정세가 최치원의 그 높은 뜻을 펴기에는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정세도 어지럽고 권좌는 피해 물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최치원이 자신의 뜻을 펼 수 없으니까 최치원의 친이모 되는 분이 비군이었거든요. 이분이 어디 계셨느냐 하면 해인사 건너편에 있는 청량사라고 하는 절에 계셔서, 이분이 이제 이 친척이 되는 이모도 자주 뵙고 하는 뜻에서 이제 머리를 깎지 않았기 때문에 해인사에 들어가서 살기는 좀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치원이 어디에 칩거를 했느냐 하면
해인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홍류동에 거처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이제 그 시인 묵객들과 더불어서 시도 쓰고 또 시국도 논하고 하는 그런 일을 만년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홍류동 일대에는 최치원에 관련된 유적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비록 좀 훼손되고 깨지기는 했습니다만은 최치원이 직접 쓴 사산비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군데의 중요한 사찰의 비문을 이언이 직접 썼는데 그것도 이 홍류동 일대에서 발견이 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희랑조사와 최치원이 너무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두 분의 교류가 굉장히 친밀하게 이루어졌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 희랑조사는 이제 그 고려태조 왕건의 귀까지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태조 왕건도 굉장히 이 희랑조사를 칭송하고 존경해서 사부위로 모셨다라고 하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대한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특히 현대사회에 들어서서는 성철 큰스님이 계시면서 선풍을 새롭게 드날려서 참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던 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두 번째의 삼보사찰 중에 두 번째인 법보사찰 해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